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조원가란 말은 가격 시점, 기준 시점 현재 신규로 새 걸로 만들었을 때 하는 값이고, 그 다음에 도급 가격이고, 그 다음에 종류에는 복제원가가 있고 대치원가 있고, 기억나시죠? 복제원가는 동일한 자재, 유사한 자재, 그 말이 꼭 나오고 신규 건물이고 물리적 측면이고, 대치원가는 유용성, 효용 측면이고 오래된 물건. 그 다음에 감가는 방법에서는 요인에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가 있다는 것. 물리적은 시간, 그 다음에 기능적은 설계, 설비, 구성 이런 것들. 물리적, 기능적은 고칠 수도 있고 고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물리적에서 내부적 감가는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에 어긋난 거고, 경제적은 자리, 환경, 위치, 용도, 주변 잘 맞아라. 그래서 그게 안 맞을 때는 적합 원칙에 어긋난다. 경제적 감가, 외부적 감가. 그 다음에 감가 수정 방법에는 내용 요소라는 방법이 있고, 관찰 감가법 있고, 분해법 있고, 요 세 가지는 직접법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정액법, 내용 요소 안에 들어가면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법. 정액법은 전체 감가를 평분 나눠서 한다. 평균삼각법, 균등삼각법, 직선법이라고 하고, 좋은 점은 계산이 쉽다. 나쁜 점은 현실과 잘 안 맞는다.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정률법은 미삼각 잔액을 감가, 삼각률을 곱해서 만든다. 그래서 좋은 점은 현실과 잘 맞을 수가 있는데 계산이 어렵다. 맞죠? 그래서 정률법은 처음에는 많이씩 빠지고 점점 느리게 빠지니까 체감삼각법. 그 다음에 그 쌓이는 잔고 높이가 점점 느리게 올라가니까 잔고점감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복선가격, 상환기법은 거기는 정액법 플러스 복리 이자가 중시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자액만큼 그저 감가액이 적어지고 복선가액이 커지더라. 그래서 정액법에 비해 상환기법으로 보면 복선가액 과대평가되기 쉽습니다. 여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수정, 감가상각.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감가상각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감가수정. 요 두 개 비교하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 감가수정하고요. 요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 두 가지 비교가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 교재 보시면 참 여러 가지 나왔죠. 그 얼른 보니까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어디가 있냐면은 626페이지. 626페이지요. 보시면 먼저 목적.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목적은 비용 배분, 원가 해수, 적정 원가 계산. 이게 비용 배분.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은 어쩌니까 비용 회수가 목적이죠. 비용 회수고 또는 비용 배분이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원가를 얼마큼 빨리 찾아오는가. 비용 회수고 비용 배분이고 기간별 손익. 비용 배분이요.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말을 만들어 보자고요. 요 말 뜻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자고요. 이번에는 기계를 제가 1번부터 그 다음에 10번까지요. 기계를 10대를 차려가지고 지금 공장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기계들 기계 하나에 지금 얼마짜리 10억짜리 기계, 전부 다 10억짜리 기계요. 그러면서 10대를 차렸으니까 전체가 100억이 들어갔죠. 그 100억을, 감가상각은 100억을 기간 내 찾아오는 게 목적이요. 기간별 비용 배분이고 원가 해수 목적이지 그게 앞으로 얼마나 써먹는가 전혀 관계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게가 2017년, 그 다음 오늘이 4월 30일이죠. 이거부터 만약 10년 동안 쓴대요. 그러면 2027년 4월 30일까지 10년 동안 쓸 수 있는 기계예요. 내용 요소를 10년을 잡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원이 전부 다 110입니다. 110V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4월 30일 아침에 지금 기공식을 합니다. 그런데 단자조합을 잘 못해가지고 220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가 방식에서는 지금 100억이 들어갔죠. 그러면 10년 동안 이 100억을 기간별로 n분에 찾아오는 게 목적이요. 비용 배분, 원가 해수, 기간별 찾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오늘 아침에 110인데 220을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기기가 전부 다 불났겠죠. 그래도 저기 감가 상가로 보자면 지금 남아있는 가치가 얼마 남았을까요? 99.99%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이 기계가 앞으로 나한테 얼마 돈 벌어주는가 이게 아니라 돈 찾아오는 게 목적이고 지나가는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해수고 비용 배분이고 원가 적정한 배분이기 때문에 이 기계 잘 써먹고 못 쓰고 전혀 관계없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는 뭐냐면 적정 원가요. 적정 가격 또는 아니면 그 물건이 나한테 얼마큼 돈 벌어주겠는가. 만약 이쪽을 이번엔 감가 수정으로 따져봅시다. 똑같이 지금 오늘 아침에 220인데 110엔에서 기계가 다 불탔습니다. 그런데 그 불탄 모습을 이쪽으로 본다면은 남아있는 가치는 아직 99.99% 남았다고 봅니다. 10년 가운데 딱 하루 지났으니까 정확히 해서 는 3652분의 1이 지난 겁니다. 10년은 3652일이죠. 윤년 2번이잖아요. 정확히 하자면은. 그런데 이걸 감가 수정으로 따지면 어쩝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어요. 왜? 앞으로가 어쩝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기준을 뭘 기준하냐면은 아까 취득가격, 과거 시점. 예, 감가수정각은 취득가격, 취득가격 연원중심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겠습니까? 취득값이 아니라 여기는 제조도원가, 재생산원가, 제조도원가. 여기는 제조도원가요. 제조도원가 또는 재생산원가 요 기준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사실 여러 번 내는데 뭘 기준으로 하는가? 감가상각은 취득가격, 조성가 중심이고 감가수정에서는 제조도원가, 재생산원가 중심 일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는 오로지 경과년수 중심입니다. 경과년수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잔존년수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기계가 2027년 4월 30일 됐습니다. 만약에 5월 1일 됐다고 가져가자고요. 그래서 5월 1일. 그런데 이 기계가 이미 왼쪽으로 보자면 10년 다 지났죠. 근데 10년 지나도 이 기계가 잘 돌아간 기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덜 수명이 남아있는 기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감가상각 입장에서는 10년 딱 지나면 전부 다 제로로 봅니다. 왜? 원가에서 다 끝났으니까. 근데 오른쪽 잔존연수기 때문에 이때 감가수요로 보자면 아직도 기계를 더 써먹을 수 있으면 잔존가치가 아직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연수 중심이냐 아니면 앞으로 연수가 그 차이점. 감가상각은 그 기계가 앞으로 써먹은 거 전혀 관계 없다니까. 들어간 돈을 n분의 찾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자체가. 근데 감가수정은 얼마나 써먹을 수가 있을 따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여기는 경제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로 그렇게 물리적 측면만 고려하죠. 그래서 아까 바로 지웠지만 법정 내용력 수준이라 그래서 나온 거죠. 여기는 주로 물리적 측면이요. 그리고 여기는 주로 물리적 측면만 요것만 따져요. 그렇지만 여기는요 물리적 측면 당연히 따지고 경제적 이게 경제적 측면이 추가돼요. 물리적, 기능적 포함될까 안 될까? 물리적도 포함되고 기능적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는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법을 인정 안 해요. 관찰감가법이요.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그 말은 감가상각은 공인회계사가 평가를 할 때 현실에 나와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관찰감가법을 여기는 인정 안 합니다. 안 보고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관찰감가법을 인정을 할까 안 할까요? 인정을 해요. 반드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사는 현장에 나와서 어쩌니까 직접 보고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가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현실에 나와서 물건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만 보고 n분의 1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은 반드시 나와서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여기 관찰감가법은 아까 기계를 1번부터 10번까지 했으나 오늘 고장났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또 5년 지났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잔가율이 50% 남았다 딱 쪼갤 수가 있죠. 10년짜리 절반 지났으니까 기계 고장난 거 써먹는 거 전혀 관계없다니까. 무조건 연수로 파가는 거니까. 그런데 오른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기계를 220인데 110인데 220 연결해서 전부 다 불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가치는 거의 제로로 보는 거죠. 앞으로 써먹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관찰감을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는 서류만 있으면 하기 때문에 현존 안 해도 평가할까 안 할까요? 현존 안 해도 평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서류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는 반드시 어떤 것만 현존하는 물건만 가능하겠죠. 이 말 이해하셨을까요? 현존 물건만. 감가 수정은
반드시 와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나와서 보기 때문에 현재 돌아가는 물건만 따진 거지 없는 것은 안 하죠. 그 밑에 그런 말 나오죠. 이제 현재 볼 걸 한다라 그걸 애우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은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서류만 있으면 서류상에 올라만 있으면 계산만 돼 있으면은 현재는 있든 없든 돌아가는 안 돌아가는 전혀 관계없이 기간별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물건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죠. 현존하지 않는 물건도 어쩝니까? 평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평가할 수가 있죠. 여기는 반드시 현존 있는 것만 평가해야 되니까. 이 말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잔존가치 아까 잔가율이라고 했죠. 잔가율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죠. 잔가율이 전부 다 어쩝니까? 똑같죠. 왜? 기간별로 따지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기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은 벌써 고장났고 그 다음에 2번은 15% 고장났고 기계마다 성능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릴 거 아니에요. 틀리더라도 기간별로 쪼개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든 잔존가치 비율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n분의 1 하니까. 만일에 10년짜리 기계가 1년 지났어. 그럼 전부 다 90% 남았다. 10분의 1 지났으니까. 만약에 3년 지났다 그러면 30% 빠졌으니까 70%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눗셈만 하니까. 그 기간으로 쪼개는 거니까. 근데 오른쪽으로 뭡니까? 세 번째는 잔가율이요. 여기는 전부 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개별적. 전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같을 리가 없죠. 잔가율이 전부 다 개별적. 이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 자체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 사실 요거예요. 요놈 있으면 다 빼내니까.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관찰하고 인정을 안 한다. 그럼 안 한다 말 뜻이 뭡니까? 안 보고 한다. 그러니까 없는 물건도 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맞죠? 안 보고 갖고 기간별로 쪼개기 때문에 저보다 기계가 5년 지났다 그러면 일도 다 50% 남았다. 8년 지났어. 10년짜리 기계가 8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10분의 8이 나갔으니까 80% 빠져나갔으니까 전부 다 20% 남았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기간별 배분이니까. 기간별 손익이고 기간별 원가의 수니까 말뜻이.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왼쪽은 평가사마다 주관성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죠. 누가 계산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또 여기는요 없는 물건도 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잘 반영돼요 안 돼요? 시장성 반영 거의 안 되죠. 고장난 것도 오늘 지금 고장났는데 아직 99% 남았다 말도 안 돼서 그야말로 고철덩어리인데. 그래서 여기는 시장성 반영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겠죠. 여기는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여기는 시장성 반영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되겠죠. 그죠? 물론 사람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평가사 주관이 거의 개입되기 어렵습니다. 전부 다 n분의 1 하니까 누가 계산하고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는 어쩌죠? 사람마다 가서 직접 보고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가치비가 똑같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어떤 기계 1번 기계를 A라는 사람은 감가율에 대해서 잔존가치가 50%다. 그러다 B라는 사람은 아니야 55%야. C라는 사람은 아니야 45%야.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직접 가서 보고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주관성 개입되기가 쉬운 거 맞죠? 그죠? 한글 얘기하지 영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전에 지금 그래서 40번 여기는 어쩌니까 삼각자산 오로지 어쩌면 삼각자산만. 비상각은 될까요 안 될까요? 삼각자산은 비상각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요 비삼각자산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얘기요. 이렇게 읽어볼게요. 보시면은 감가상각은 비용배분 자본회수. 그러니까 회계학에서는 내가 100억이 나갔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만큼 돈 벌어주는가 그게 중심이 아니라 100억 나간 것을 기간별로 빨리 찾아오는 게 목적이요. 비용배분 원가회수 기간별로 어쩌니까 비용을 쪼개서 회수가 목적. 그런데 왼쪽에 감가섭성은 뭡니까? 기준시점 현존가치 적정화. 그 물건이 지금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 현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맨 첫 마디가 지금 오늘 기공식을 합니다. 근데 단자조합을 지금 220을 해가지고 전부 다 고장 났습니다. 그래도 가치를 어떻게 보입니까? 아직 10년 가운데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지금 1%도 아직 회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가치를 99%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감가 수정에서는 지금 앞으로 장래성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제로로 봐야 되겠죠. 이미 다 고장 났으니까. 두 번째. 그래서 보자면 감가액의 실제와 감가 수정은 일치한다. 이 말 이해됐을까요? 물론 우리 교재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를 좀 접어서 그럼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은 지금 적용이 한 몇 개 나니까 한 열 몇 개 나왔죠. 그 열 몇 개를 순서를 그냥 애우는 것보다는 요 말을 가지고 말을 지금 끄집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야 순서가 잘 맞으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때 방법이 우리 교재대로 좀 쭉 나가면 좀 얼른 안 될 것 같아 지금 말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감가상각은 이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과장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이쪽은 인정한다고 그랬죠. 요 두 마디만 한번 이해해봐요. 인정을 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그 말만 이해하자고요.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안 보고 한다는 소리죠. 인정한다는 얘기는 가서 봐야 된다는 소리요. 말 되죠? 그러면 가서 보자고요. 근데 이건 안 보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 있건 없건 관계없잖아요. 없어도 평가하고 있어도 평가하고 서서 고장나도 어쩌니까 평가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반드시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현존한 물건만 평가하지 없는 물건 할까 안 할까요? 안 할 거 아니요. 직접 가서 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왼쪽은 어쩌니까 약간 시장성이 잘 반영이 될까 안 될까요? 없는 것도 50% 남았다. 있는 것도 50% 남았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첫 마디가 여기 시장성이 잘 반영된다 안 된다? 그죠? 일치하는 것은 감가 수익은 시장성과 일치도 할 거고 감가상각 일치가 좀 잘 안 되겠죠. 두 번째 관찰하면 인정한다 안 한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다 없다 또 그 말. 그러니까 관찰가격부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직접 가서 봐야 되니까 보는 사람마다 같이 볼까 다르게 볼까요? 그래서 개인차가 있죠. 그 말을 다시 말하면 평가사마다 주관이 개입되기가 좀 쉽죠. 평가사마다마다. 그런데 왼쪽은 안 보고 하기 때문에 평가사마다 개인차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10년짜리 기계 4년 지났다 그러면 40% 빠져나갔다. 누가 계산하더라도 8년 지났다 80%다 똑같이 하니까. 두 번째 말 뜻이. 세 번째 경제연수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 뭐냐 장래 중심. 그러면서 뭡니까? 장래 보존 연수 맞잖아요. 그게 장래 남은 잔존 연수. 여기는 뭡니까? 지나간 연수.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10년 내에 딱 쪼개가지고 들어간 비용만 찾아오면 끝. 잘 돌아가건 안 돌아가건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오른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법정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뭐 중심? 그죠? 보시면은 거기 경관수 중심. 이게 지나간 전수. 이게 10년 다 지나가면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제로로 취급하는 거죠. 이 기계가 1번부터 10번까지 10년 지나도 완전히 다 망가질까요? 안 망가질 기계 있을 수도 있죠. 극단적으로 2027년 5월 1일 돼서 기계가 100% 다 잘 돌아갑니다. 한 번도 고장이 안 났대요. 그래도 감가상각은 제로로 취급해요. 왜? 비용 다 끝났으니까. 근데 감가 수정은 제로가 아니겠죠. 앞으로 더 써볼 수가 있으니까. 더 쉽게 말하면 감가수정은 앞으로 나한테 돈 벌어줄 가능성에서는 돈이 값어치가 나오는 거고. 근데 감가상각은 어쩝니까? 그 관계없어. 연수에 따라 딱딱 쪼개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잔가율이 물건마다 개별적이다. 가능하죠, 이제? 가서 봤더니 물건마다 어쩌면 잔가율이 같을까 틀릴까요? 직접 가서 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기계가 똑같을까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을 리 없잖아요. 빨리 고장난 거 있고 어쩌면 성능이 좋은 기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왼쪽은 잔가율이 전부 다 동일하다. 이 말 이해합니까? 왜? n분의 1 하니까. 누가 계산하면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요? 말뜻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재소원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취득가격과 취득가격. 그러니까 감가수가 뭐 중심이요? 요거 중심. 여기는 뭐 중심이요? 요거 중심. 사실 이 문제 가장 치는 여기에 다 있어 사실은요. 비용 배분하고 적정가. 저 1번에 사실 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란 말은 내가 얼마가 들어갔다. 그 들어간 돈을 찾아오는 것을 시간적으로 쪼개서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의 수, 비용 배분이 목적이에요. 그 기계가 앞으로 잘 써먹는가 돈 벌어주는 건 전혀 관계없이. 근데 감가수정은 그게 아니라 얼마만큼 앞으로 가치가 있는가, 미래가치. 그러니까 장래 보존연수는 잔존연수 중심이란 말 뜻.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은 현존 물건만 대상으로 한다. 감가수정은. 근데 감가상각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도 멸실되어도 상각이 계속됨. 이해하신 거죠? 또 그 밑에 보시면은 감가상각은 비상각 자산도 된다 안 된다. 토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감가상각은 오로지 뭐만? 상각 자산만 된다는 얘기. 또 그 밑에 볼까요? 물리적 경제적으로 모두 다. 그래서 아까 여기는 전부 다 한다. 다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오로지 뭐만 한다? 기간별이니까 법정에서 물리적 생명만 기간만 경제적 고려할까 안 할까요? 고려 안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엄청나게 너저렇게 써져 있죠. 이렇게 줄여도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실 때에 무조건 애우지 마시고 감가상각은 목적이 뭔가 그거 하나만. 감가상각은 무슨 목적? 그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내가 지금 돈을 들여서 공장을 차렸어요. 가장 쉬운 말이. 그러면 이게 10년짜리면 10년 내 딱 쪼개가지고 전부 다 해수만 하면 돼. 그 물건이 나한테 돈 벌어주는 거 얼마나 쓰는 거 전혀 관계없다니까. 무조건 기간별로 비용을 쪼개서 1년 전하면 1년치 들어와야 되고 2년 전하면 2년 들어와야 되고 그 비용 회수 목적이고 원가 배분이 목적이지 얼마나 잘 써먹는가 관심 없다는 얘기. 맞죠? 그래서 거기도 좀 잘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적산법. 근데 대부분 보자면은 가격에서 문제가 대부분 나오고 임료는 잘 안 나오는데 적산법도 간단히 이렇게 요 거기 적산법이란 말은 우리 교재 또 어떻게 써있으면 읽어보면 말이 참 쉽게 써져 있겠죠. 적산법이란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기초가격을 기대율에 곱해서 산정한 기대수익에 대상 물건 계속해서 필요 재개념을 더해서 만든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100억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건물 살 때 100억 주고 샀어요. 이 건물을 사놨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건물을 전부 다 통째로 다 빌려주래. 그럼 빌려줄 거예요. 빌려주고 내가 임대를 얼마를 계산할까? 그게 적산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건물 100억 주고 샀습니다. 샀는데 이 건물 어떤 사람 다 빌려달래. 다 빌려준다니까. 빌려주고 내가 임대를 얼마를 달라고 할까? 그 계산이요. 그러면은 맨 첫 번째 이 건물을 안 사고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자값 나오겠죠. 그보다 더 많이 받아야 적게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지금 처음에 기초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초가격이란 말은 물건 살 때 가격, 즉 이 물건 값이에요. 요놈에다가 그 다음에 기대이율이 바로 뭐냐면 은행 이자율이에요. 그 다음에 요놈에다가 필요재경비. 모든 경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100억을 여기다 투입하지 않고 은행에다 예금할 때 요만큼 이자가 나올 건데 지금 그 얘기죠. 즉 100억을 투입해서 건물을 사놨는데 그 100억 건물을 안 사놓고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자 나오겠죠. 그럼 못 받아도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받아 정상 아닐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렇게 일종의 뭐냐면 기대 이윤이 되죠. 이걸 합치면 두 번째는 이거를 기초가격이라 바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원본가격, 복선가격 처음에 살 때 그래서 이걸 원본가격이요. 또는 아니면 초기 투자 비용 처음에 사업자금 100억 얘기예요. 이 100억을 은행에다 예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 100억은 그래 기초가격 고발 기대율로 하면 이게 바로 기대이윤. 요 기대이윤이 바로 뭐냐면 은행 이자익이에요. 요놈에다가 요 어떻게 더 하는 건데 요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요 말 뜻이 100억을 가지고 그 물건을 안 사고 다른 데 냈었을 때 벌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뭐를 기준하자? 은행 이자턱이에요. 그런데 은행에 쓰면 여기 일종의 뭡니까? 이자액이죠. 근데 요 건물 사놨다니까. 그럼 요 건물 최소한 이자보다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적게 나와야 돼요? 최소한 이만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은행에다 만약에 100억을 내가면 100억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즉 은행에다 100억 예금해놨습니다. 은행 유치장 깨졌습니다. 은행에서 알아서 고쳐. 내가 안 고쳐. 맞죠? 물가 올라가도 어쩌니까 그건 저 관계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건물 사놓으면 어쩌? 이 건물에 간판이 이렇게 간판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현관문이 어쩌? 깨질 수도 있고 유리창 깨질 수도 있죠. 그럼 누가 고쳐야 돼요? 제가 고쳐야 되겠죠. 그 비용을 뭐라고 합니까? 필요재경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 목돈을 가지고 건물 사놨습니다. 100억 주고 샀어요. 근데 여기다 투입을 안 하고 은행에 예금했다면 요 정도 이자가 나올 건데 요 이자 비용을 어쩌면 여기서 포기했으니까 요거 사니라고 전부 다 투입을 했었으니까 여기서 못 나와도 뭐 나와야 돼요? 이자값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 논리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은행 저금하면 요거까지인데 요 비용은 어쩌면 은행이 대금은 제가 필요재금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내버려도 되니까. 근데 건물 달아지고 깨지고 100억짜리 건물이 1000년 만년 가죠. 감가상각 되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세금까지 전부 다 벌어놔야 되겠죠. 그래야 논리가 맞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초가격을 원본가격이고 기대율이 바로 은행 이자율이고 여기다가 필요재경비. 그 건물의 임대 쓰기 위해서 필수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이 있겠죠. 그 비용도 벌어놔야 되겠죠. 그래야 어쩌니까 내 수입이 되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 읽어봐요. 그래서 기초가격과 기대율 필요재경비란 말은 적산법이란 기준 시점에서 대상물의 기초가격
그 기초가격이 원본 가격이고 처음에 살 때 비용 또는 그 내가 예금할 때 처음에 예금 금액이에요. 초창기 비용. 그럼에다가 은행 이자율.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버리고 요게 얼른 이해 안 된다면은 요걸 한번 생각해봐요. 자, 100억짜리 건물 샀습니다. 그래 임대료 책정할 때 또 말을 반대로 제가 은행에서 100억을 빌려와서 건물을 샀습니다. 그러면 은행 이자보다 더 받아야 되겠죠? 제가 100억을 빌려왔다면은 그러니까 요 100억을 여기에 투입하지 않고 딴 데 이렇게 투입했을 때 요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맞죠? 여기까지는. 근데 이걸 버리고 여기 왔으니까 그럼 최소한 요만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건물 산이라고 은행 예금을 못 했으니까 그럼 은행에서 벌써 이자를 버리고 사업으로 왔으니까 그럼 저쪽에서 번 것만 이쪽에서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요? 그렇죠. 그만큼만 벌려면 안 해야 되겠죠. 그거 더 많이 벌 것 같아 했을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그 건물 유지하는데 경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적산임료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기대이율이 은행 정기입니다. 무위험률입니다. 무위험률. 거기다가 필요 재경비. 그래서 여기서는 자,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기초가격. 기초가격은 맨 첫 번째 의미가 원본 가격, 초기 투자 비용, 복선 가격. 처음에 건물 살 때 비용 또는 처음에 내가 은행에 임할 때 목돈, 사업시 할 때 가지고 있던 돈. 그래서 그걸 기초가격으로 원본 가격 또는 아니면 복선 가격 또는 초기 투자 비용. 원본 가격입니다. 또는 초기 투자 비용. 이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구하는 법.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 구하는 방법이요. 구하는 방법은 저 기초가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봤을 때 첫 번째가 원칙이 원가 방식입니다. 기초가를 구하는 방법은 원칙은 원가법이요. 그런데 원가법으로 못 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기초가격은 처음에 들어간 초기 투자 비용 100억은 내가 처음에 들어간 건물 살 때 비용이 맞는데 두 번째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저 건물을 산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이어받았어요. 이 건물을 제가 샀다면 100억 값이 금방 나올 건데 이거를 상속으로 부모로부터 이어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산 비용 하나도 없죠. 그래도 건물을 임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옆에 바로 옆에 건물이 또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을 제 친구가 어제 사가지고 임대업을 시작을 했을 때 똑같대요. 물어보니까 100억 주고 샀대요. 그럼 나도 100억 사겠다. 그게 비교 방식이요. 그러니까 원칙은 원가법인데 예외적으로는 비교법을 써요. 즉 원가를 구하기 어려운 거나 그게 안 될 때는 비교 방식으로 유추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금지. 세 번째 금지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은 수익 방식이 절대로 안 됩니다. 수익 방식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는 뭘 구합니까? 비용을 지금 구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 방식 쓸 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기초가격은 구하는 방법은 원칙은 원가법이고 두 번째 예외는 비교법이고 세 번째는 수익 방식에서는 안 됩니다. 왜? 수익 방식은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원가로 구하는 거니까 수익 방식 미래 수익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이거는 지금 수익이 아니라 살 때 금액이니까 수익 방식 못 써요. 그런데 여기를 문제를 만들자면은 기초가격은 평가 3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원가법을 씁니다. OX요. 못 들어도 다시 정확히 들어보세요. 기초가격은 평가 3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원칙은 비용제가법을 씁니다. OX요. 네, 이것 때문에 두 개밖에 못 쓰잖아요. 3방식이 아니잖아요. 두 개밖에 못 쓰잖아요. 원가법, 비교법 두 개만 써요. 수익 방식 못 쓴다니까요. 근데 평가 3방식이 있다. 그 말이 맞아 틀린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세 번째는 지금은 기초가 이제 그만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방법도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계산법은, 적산법은 원칙은 뭘로 한다? 비용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안 될 땐 두 번째, 비용적으로 거래사를 비용으로 할 수가 있다. 오른쪽 633페이지 맨 위에 구하는 방법 633페이지. 그러니까 적산법은 비용적법을 그 다음에 적용해서 대상을 기초가격은 원가법으로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는 뭐다? 예외적으로 비교법으로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익 방식은 하지 마세요. 두 번째가. 지금 그거 말하고 있어요. 잘 찾아가신 분은 숙제를 해오신 분이야.
잘 못 찾으신 분은 안 읽어보신 분이고. 그 다음에 기대를 넘어가고, 자, 넘어갑시다. 그때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 필요재경비. 여기도 한 번쯤은 제가 언급을 했을 건데요. 필요재경비를 어디서 언급했냐면은 영업경비하고 필요재경비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했어요. 우리 투자에서 영업경비 있죠? 거기에 포함되는 것하고 여기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서로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업경비에는 조세 포함되죠. 그 다음에 보험료 포함되죠. 그 다음에 각종 유지관리비 포함되죠. 그 다음에 부가사행 공익비 포함되죠. 수수료 광고 포함되죠. 여기서는 부가사행료 공익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쪽에서는요. 그래서 필요재경 보시면 감가상각 여기는 포함됩니다. 근데 영업경비에서는 감가상각에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는 포함 안 됐어요. 여기는 포함돼요. 우리 영업경비에서는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세, 자본이득세, 영업소득세 포함 안 됩니다. 여기는 감가상각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영업경비하고 필요재경비가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서로 엇갈린 게 있으니까 구별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거를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영업경비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죠. 그런데 여기 유지관리비는 단순한 유지관리비지 땜빵지는 비용이지, 그죠? 이건 자본주 치료는 포함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간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간판을 다시 달아야 되겠죠. 이 간판 다는 비용은 유지관리비 맞습니다. 이 간판이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없애고 다시 레온사인 멋있겠습니다. 이건 유지관리비가 아니에요. 유지관리비는 그자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땜빵지는 비용이지, 그죠? 보다 기능을 좋게 만드는 비용은 유지관리비가 아니에요. 보약값은 유지관리비가 아닙니다. 점심값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이해하신 거죠? 여기 현관문이 예를 들어서 미닫이문인데 사람들이 자주 왔다 보니까 유리가 깨질 수도 있죠. 그걸 다시 바꾸는 것은 유지관리비 맞아요. 이번에 마음먹고 10mm짜리 회전문으로 바꿨습니다. 유지관리비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단순한 땜빵지란 비용이요. 그 다음에 조세공과, 종합소득세 또는 도시계획세, 또 그다음은 재산세 포함되는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소득세 포함 안 됩니다. 거기 세금 세 가지만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료도 보험료도 소멸성 보험료만, 비소멸성 안 됩니다. 환급성 보험료 안 됩니다. 보험료도 들어간 즉시 없어지는 비용이에요. 다시 돌아오는 저축성, 환급성, 비소멸성 보험료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요, 결손준비비, 그 다음에 공실손 상당액, 그 다음에 정상 운영자금 이자액, 주로 운전자금 이자는 포함이 됩니다. 근데 초기 투자하면 포함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바로 또 뒤에 보시면 이제 또 박스로 또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쪽 문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필요재경비는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것 어쩌다 한 번씩. 대부분 가격 문제에서 대부분 나오는데 임료는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나올 수 있는 것이 여기 같으면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재경비 두 가지만 합시다. 나머지 다 버리고 이제. 그래서 기초가격이 뭐다? 원본 가격이다. 어떻게 구해라? 원가법이고 A가 비교방식이고 수익방식이 안 된다. 기초가격은. 그 다음에 필요재경에 포함되는 것, 아까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소멸성 보험료 아까 나왔었죠? 그럼 포함되는 것 좀 기억을 하시고 포함 안 되는 것 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로 나온다면 더보기 그 박스에 보시면은 포함돼야 할 경비가 있고 포함 안 되는 재경비 있죠? 오른쪽에 취득세, 법인세, 등록세, 소득세 전부 다 포함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살짝 끼울 거니까 그 박스만 잘 봐두세요. 주로 필요재경비는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 좀 얘기하려고요. 그러니까 원가 방식은 만들 때 비용이 얼마니까 얼마 주세요. 그래서 만들 때 비용 알아야 되고 그게 일명 제조로 원가죠. 그 다음에 없어진 감가 누계액 알아야 되겠죠. 감가액. 그 다음에 두 개를 빼는 것을 감가 수정. 이게 제조로 원가 정확히 정리해 놓으시고 두 번째는 감가에 대해서 좀 정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감가 수정 삼각 비교하는 거. 요 셋 중에 하나니까 문제는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요. 여기 비교 방식이라면 글자가 비교해서 값을 따지는 것. 제가 만일에 X라는 건물, 그 다음에 5년짜리 1상권에 있는, 그 다음에 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5층짜리고
5년 됐고 제1상권에가 있대요. 그러면은 여기에 얼마인가 따지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겠습니까? 먼저 사례 수집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비교 방식은 거래된 사례와 비교해서 값을 따지니까 먼저 사례를 먼저 모아야 정상이겠죠. 사례 수집.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사례 수집합니다. 근데 사례는 어디서 수집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인근 지역, 그 다음엔 유사 지역, 안 되면 동일수권. 그러니까 이 한마디 가지고 문제 만날 때 사례는 인근 지역에서 구해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인근 지역이 제일 좋다는 말이지 나머지는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동일수권 내 여기 안에 있는 인근 지역, 유사 지역에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 분석할 때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권 했었죠. 그때 인근 지역에서 구하면 제가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그 다음에 동일수권을 뭐라 하겠냐면은 사례 선택의 최원방권. 거기를 벗어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서울에 있는 물건하고 광주에 있는 물건은 서로 동일수권이 틀려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사례를 모아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사례는 비교 방식이라는 말은 사례가 얼마니까 내 것도 얼마쯤 이런 뜻이니까 그럼 먼저 사례를 모으자. 사례를 어디서 모으자? 동일수권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인근지역,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유사지역, 그거 안 되면 동일수권 내에서 구해야지 동일수권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 비교가 안 되니까. 견줄 수가 없으니까. 이 안에 가서 어쩌니까 가장 좋은 게 인근지역, 그 다음에 유사지역이요. 이렇게 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사례 모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 사례는 또 선택해야 되겠죠. 수많은 사례 이렇게 모았어요. 자, 그 중에서 하나 골라냈어요. 이게 사례 선택이죠. 그러면 사례는 어떤 걸 선택할까요? 비슷하고 비교될 수 있는 것. 사례 선택. 사례 선택의 조건은 딱 한 가지죠. 비교 가능성.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 또는 보존 가능성. 요 두 가지요. 비교 가능성하고 보존 가능성.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히 보시면은 사례는 정확하니 동일한 사례를 구하면 좋은데 그런 사례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완벽히 똑같은 사례가 있을까요?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자리도 똑같고 생김새 모두가 완벽히 똑같은 거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비교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말 때문에 비교 방식은 굉장히 비과학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아까 원가 방식은 계산했기 때문에 곱셈 나눠서 숫자가 들어갔었는데 여기는 비교 가능성 보존 가능성 누가 알아서 정할까? 평가사 지가 정하는 거야. 5층짜리하고 6층짜리는 얼마나 비교 유사성이 있습니까? 20% 유사성이 있어? 만약 5층짜리 10층짜리 그럼 정확하게 50% 유사하는 게 절반이니까 30층짜리는 그러면 6분의 1이니까 15% 유사성이 있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교 가능성, 보존 가능성을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안 되는 것도 억지로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보존 가능성 고친다는 얘기니까 억지로 지가 고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평가는 비교 방식이 굉장히 비과학적이다, 주목구구란 말을 씁니다. 수익 방식 원가만 좀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덜 비과학적이에요. 덜 어떻습니까? 그죠? 비과학적이죠. 좀 더 과학성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 보존 가능성 정확한 수치가 없다니까요. 5층짜리 집을 가져왔다 그러면 정확하니 10층 내리라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사 지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성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비교 가능성, 보존 그 적당 범위를 없어요. 평가사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자,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사례 보정.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고치는 거예요. 보정하는 것 종류가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사정보정하고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 4가지가 있어요. 이걸 보정하는 나온 값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시산값이라고 그래요. 이걸 시산값. 그래서 시험사 산정 가격, 시산가격 또는 이 시산가격이 바로 비중가격이죠. 또는 아니면 유축가격. 그래서 비중가격 또는 아니면 유축가격이요. 이렇게요. 이걸 그대로 내려가면서 읽으면 돼요. 비교 방식이란
동일수권 내 인근적 유사적에서 사례를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 선택, 즉 비교 가능성과 보정한 사례를 선택해서 내용에 맞게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보정을 해서 값을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요? 그죠? 비교 방식 또는 비중 가격. 자, 그대로 읽어봅시다. 거래소를 유급법이란 대상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싼 물건, 같거나 유사한 물건. 그러니까 같은 거면 너무 좋고 아니어도 되고 유사하니까. 그러니까 사례 수집했는데 사례 선택할 때 정확히 동일한 사례가 없어요. 대상물과 같거나 그리고 유사한 것이 아니라 같거나 또는 유사한 거예요. 그 한마디 고치면 또 틀립니다. 같거나 그리고 유사한 것이 아니라 같으면 좋고 또는 아니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방식은 사정이 개입해도 상관이 없고 시간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기왕이면은 그런 사례가 없는 사례를 구하는 게 좋겠지만 말 뜻이요. 말을 정확히 해서 가면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이 같거나 그리고 또는이 아니라 비싼 것이 아니라 같거나 또는 비싼 것. 같고 비싼 것. 엔드가 아니라 오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히 같은 사례는 있을까 없을까요? 없으니까. 그럼 물건의 회사를 비교해서 대상물 현황에 맞게 보정, 사정보정, 시점성, 지역요인 등등 고쳐서 값을 따지는 방법. 그대로 내려가면서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비교 방식이란 동일수권 내에서 사례를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같은 거 아니면 비슷한 것을 골라가지고 자 선택해서 내용에 맞게끔 고쳐가지고 사정보정, 시점수형, 지역률, 개별 전부 다 고쳐가지고 값을 따진 것을 뭐라고요? 그죠? 이 나온 값을 유축가격, 비중가격.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비중가격은 사례가격 곱하기 사정보정치 곱하기 시점수형치 곱하기 지역요인 비교연치 곱하기 그다음 개별요인 작년도 문제도 요거 냈습니다. 여의기가 지난번 엊그제마다 모의고사 39번이 요걸 낸 거예요. 사실은요. 사례가격 얼마다 그 다음에 수정치가 얼마 줬다 한번 곱해보세요. 그 문제였습니다. 39번 문제가. 근데 그 말을 이제 이해를 못 하셨겠지만 그래서 사례가의 곱하기 그 다음에 볼까요? 사정보정, 시점수행, 지역용, 개별, 비교치, 개별용 전부 다 비교치로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조금 말을 풀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게 가장 기본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격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신 것처럼 사례 가격 얼마 나왔습니다. 사례 가격에다가 각각 보정치를 다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정보정이 몇 프로냐 또 비율이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비싸다 싸다 나오면은 비율을 넣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이제 그래서 맨 먼저 장점은 현실적, 실증적이다, 객관적이다. 현실적, 실증이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이 방법이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합시다. 맨 먼저 사례를 제가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를 선택했는데 어떤 연수를 골랐는데 먼저 1번 자회사하고 모기업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판대요. 이제 뭔지 모르지만 일단 사례를 한번 골라보자고요. 제가 비싼 사례를 전부 다 여러 개 골랐는데 그 중에서 요 녀석이 제일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골랐습니다. 근데 저걸 따져봤더니 자회사하고 모기업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대로 된 시장값이 아니란 뜻이에요. 지금 보정치를 말하려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써놓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2000년 1월 1일 날 사고 팔렸대요. 근데 오늘로 보니까 지금 2017년 4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모기업이 서로 사고 팔린 사례고 이때 사고 팔았대요. 근데 지금은 여기니까 시간적으로 뭐가 좀 달라졌죠. 이걸 고치는 것을 시점수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물건은 제2상권에 있었대요. 그런데 제 물건을 해서 제1상권에 딱 가져갑시다.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역이 틀리다 그걸 말하려고 지역연 비교치하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물건은 예를 들어서 그냥 10층짜리 10년 된 건물인데 제 거 건물은 5층짜리 5년 된 건물입니다. 이리 왔었을 때
그래서 요 네 가지 말이 지금 뭐가 포함되냐면은 첫 번째는 자회사 모기업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거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실 시장에서는 정상적이고 합리적 시장으로 거래된 거래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는 거래가 많을까요? 대부분 불합리합니다. 대부분. 우리 시장가치 조건에서 출품견 합리성, 거래 자연성, 정통성, 통상성 요 네 가지를 완벽히 갖춘 사례에서 그런 거래 사례가 많을까요? 아니면 대부분 어긋난 사례가 많을까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시장값은 어긋납니다. 그걸 고치는 방법이 바로 사정보정이요. 그래서 자회사와 모기업으로 거래한다는 얘기는 출품기나 합리성, 거래 자연성, 정통성, 통상에서 깨졌으니까 그걸 올바로 고친다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죠 사정보정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시장값에서 특별한 사정에 개입돼서 가격이 왜곡됐을 거다. 이런 사정 등등. 강매한다든지 신인체가 거래한다든지 출품기는 어긋났다든지 여러 가지 현시장 대부분 특별한 사정에 개입돼서 가격이 틀렸을 거다. 이거를 어떻게 그런 사정이 없다면 이라고 이렇게 고치는 것을 뭐라고요? 사정보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현시장이 이루어진 것은 시장 가격이지 시장 가치가 아니죠. 대부분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은 현실 시장에서 매도액을 사고 파는 것은 시장 가격이지 시장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나 평가사는 시장 가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 가치는 합리적 시장에서 올바로 이루어진다면 그게 시장 가치인데 그럼 조건이 아까 네 가지 출품견 합리성, 거래 자연성, 정통, 통상성 요 네 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져서 성립될 가능성 가격을 뭐라고요? 시장 가치. 근데 현실은 대부분 어쩌면 요거 하나만 있다는 소리가 대부분 이런 상태로 당사자가 어쩌면 뭔가 사정이 들어가고 뭐가 왜곡이 돼서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일 거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올바로 고친다면 이거를 뭐라고요? 사정보정. 그런 말을 바꿔서 공시가로 이루어진 것은 사정보정 할 필요가 없겠죠. 말뜻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래 할 필요 없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사정보정 언제든 해야 됩니다. 아니죠. 안 할 수도 있죠. 말뜻이. 그래서 사정보정이란 첫 번째 시장 가격을 뭘로 고칩니까? 시장 가치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시장에 이루어진 시장 가격을 시장 가치로 고치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시장 가치 정상가격이죠. 시장 가치. 그래서 정상 가격이요. 정상 가치로 고치는 거죠. 또는 시장 가치로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정보정이란 현실 시장은 대부분 합리적 시장에서 시장 가치로 올바르게 거래된 사례가 많을까요? 불합리한 사례가 많을까요? 대부분 불합리한 사례. 그거를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개입이 돼서 가격이 왜곡됐으니까 그거를 그렇지 않은 사례로 고친다면 이거를 뭐라고요? 사정보정. 그러니까 사정보정 다르게 말하면 거래 상황, 매매 상황이 잘못됐을 때 올바로 고치는 거죠. 거래 상황을 수정하고 매매 상황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거죠. 거래 상황, 매매 상황이요. 지금 매매 상황이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죠. 우리 교재 보니까 이 말 다 써져 있던데 보니까요. 거래 상황, 매매 상황을 보정.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시장 가치로, 불합리한 시장을 합리적 시장으로, 잘못된 시장을 올바른 시장으로 고치는 것을 뭐라고요? 사정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 상황, 거래 상황에 대한 수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평가는 이때 값을 따지고 싶은데 그 물건은 이때 팔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옮겨와야 되겠죠. 거래 시점을 뭘로? 기준 시점으로 고치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거래 시점이요. 그 당시에 사고 파는 시점이니까 여기는 뭡니까? 기준 시점, 오늘이니까. 항상 아까 평가는 뭐 중심이었습니까? 기준 시점, 오늘 현재. 이걸 정확히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하면 시점성이요. 그러니까 요 거래 시점, 시점을 그때를 고치는 거 시점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시점성은 정확히 말하면 사례 물건이요. 사례 물건의 거래 시점 지수를 거래 시점의 시장 상황 지수를 거래 시점의 시장 상황 또는 아니면 가격 지수 이 지수를
뭘로 고친다고요? 사례 물건에 기준시점, 기준시점에 이걸로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값을 따지고 싶은데 그 물건은 언제? 옛날에 팔렸으니까 그때가 아니라 지금 팔려면 이라고 고쳐야 되겠죠. 항상 여기를 따지니까. 그러니까 그 자회사 목에 팔아 이 물건이 언제 팔렸으니까 17년 전에 팔렸으니까 그거를 지금으로 온다면 지금까지 따지고 싶은 거지 17년 값을 따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지금 내 물건 얼마가 따져봐야 되니까. 오늘 내게 비싼 게 얼마 팔렸으면 10억이면 내 것도 아까 10억쯤 거래해서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물건 언제 팔렸, 이때 팔렸으니까 그걸 끌고 와서 고쳐야 되겠죠. 그거를 시점성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는 시장 상황을, 그죠? 시장 상황을 고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상황 입장에서 같다면 고칠 필요 없는 거죠. 즉 시점성은 시간적 갭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 상황이 안 바뀌면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 바뀌다는 얘기는 가격 형성률이 안 바뀌면 시장 상황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가격 형성이 바뀌는 것이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그래서 변동의 원칙을 어디에 쓴다? 기준 시점 정할 때 쓰고 시점 수정, 동태 분석, 일주 전 얘기하고 있죠. 찾아갈까요? 어디 가냐면은 우리가 13가지 원칙 말할 때에 변동 원칙 찾으면 그거 써놓으셨을 건데요. 페이지 수가 607페이지 607페이지 맨 아래쪽에 페이지 607 맨 아래 보면 기준시점 확정, 시점성 근거,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썼죠. 변동이니까 정태가 아니고 동태지 않냐. 동태 분석 이렇게 세 가지. 그죠? 607페이지 맨 아래줄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시점수가 오고서 무슨 물건 가격이 사례값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사정보정 시점에서 끝낸 것은 대상값이 아니라 사례 물건 값이에요. 정확한 말이. 요 두 가지는 뭘 고칩니까? 사례를 고칩니다. 사례 물건이요. 요 두 가지는요. 대상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을 정확히 들으셨으면 자회사 모기업이고 이렇게 제가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정보정 시점에서는 사례 물건을 지금 올바로 고치는 거예요. 사례 물건이 잘못됐으니까 올바로 고친다면, 그다음 여기는 제가 분명히 제 거는 1상권인데 그 물건은 2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거는 5층짜리인데 그 물건은 10층짜리다. 항상 기준이 요 뒤쪽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정보정 시점성은 사례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이고 사례 중심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대상 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정보정 시점에서 뭘 고치고 있습니까? 사례가 잘못됐으니까 올바로 된다면, 사례가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면, 그게 전부 다 사례 물건 값이에요. 그래서 사정보정 시점성을 거친 것은 대상값이다. 틀렸죠. 사례값이죠. 사정보정 시점성은 뭘 고치고 있습니까? 사례 물건을 올바로 고쳐서 대상한테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사정보정 시점성 끝난 것은 사례 물건 값이지 대상 값이 아직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뭘로 고쳐요? 이걸 요렇게 거래 시점을 기준시점 고치는 거지 기준 시점 정상 오는 것이 아니라 거래 시점을 뭘로요? 요렇게 고쳐요. 그러니까 거래 시점을 정상화하지 기준 시점 정상화하다 또 틀리겠죠. 말뜻이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니까 뭐로 고쳐요? 거래를 지금으로 고치는 거지 지금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즉 거래 시점을 뭘로요? 기준 시점으로 고칩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을 올바르게 고치는 거죠. 거래 시점을 정상화한단 말이 나와야지 기준 시점을 정상화하다 그러면 틀리죠. 겁나게 어려워 죽겠네 지금.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요 녀석을 이렇게 고치니까 요런 걸 고쳐, 요거 고쳐, 이거 고치는 거죠. 거래 시점을 수정하는 거지 기준 시점 수정이 아니잖아요. 말뜻이 거래 시점을 지금으로 고치니까 뭘 고쳤어요? 거래 시점을 지금으로 올바로 고치는 거지 기준 시점 고친 게 아니잖아요. 말뜻이.
그러니까 거래 시점을 정상화한다. 이래야지 기준 시점 정상화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시장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요 녀석이 안 달라지면 안 할 수도 있죠. 여기에 달라져서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 땅값은 좀 덜 하겠죠. 저 집 시골 땅값은 10년 전도 3만원, 지금도 3만원입니다. 저거 시점에서 할 필요 없어요. 그때나 지금 똑같으니까. 그런데 도시 땅값은 어쩌니까 할 필요가 있겠죠. 지난번에 그 말씀 됐었죠. 노무현 대통령 선거한 날, 그날이 몇 년도 12월 19일 제가 이 얘기, 그날이 언제 또 정확히 기억을 못하니까 2007년도가요? 이 정도 가져갑시다. 2007년 정도. 그리고 2007년 12월 19일 날 선거했습니다. 그날 대통령 선거했던 거 맞죠? 그날 17시 59분까지였죠. 59분까지는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의 공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세종시 만들겠다. 이 공약 있다고 가져갑시다. 그러면 5시 59분에 그 공약은 껍데기야. 왜? 당선 안 될 줄 알았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요. 그런데 6시 땡 됐습니다. 이때쯤이니까 출구조사 나왔죠. 이거 보니까 그때 이해창 후보보다는 노무현 후보가 더 출구 높았었죠. 그럼 와, 그 사람 당선될 것 같아. 그러면 불과 1분 전인데 그 공약이 어쩌니까 할 것 같은데. 그럼 어쩌 1분 새에 바뀔까 안 바뀔까요? 이게 1분밖에 안 지나면 이걸 해줘야 한다는 게 시점수요. 그러니까 신도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점수이 조금 중요하겠죠. 근데 시골 같은 데는 좀 덜 중요하겠죠.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점수는 시간적 갭이 딱 서는 거 아니죠. 물론 요 갭이 멀어지면은 요기 바뀌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뭐가 바뀌니까? 요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정보정 시점수에 가서 무슨 물건이다? 사례값이지 대상가격 아니라는 얘기. 두 번째 뭐로 고칩니까?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고치는 거. 거래 시점을 정상화하는 거지 기준 시점을 정상화하다 그러면 틀렸겠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목적 무엇 때문에? 원인은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격 형성 요인, 시장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변동원칙이요. 이 들어가는 이제 변동원칙이 아주 밀접하죠. 변동원칙이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물가지수법 있고 변동률 적용법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갔으면요. 여기까지 간 것은 사례를 정상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정보정 시점수는 그죠, 수정된 사례 가격, 수정된 사례입니다. 사례 가격이요. 수정된 사례 또는 정상화된 사례죠. 정상화된 사례. 그러니까 둘 다 무슨 값입니까? 사례 가격이지, 사례 값이지. 사정보정 시점수는 것은 대상 값이다. 그러면 틀리죠. 대상 값을 유추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지금 두 가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사례를 지금 잘못돼서 올바르게 해. 사례가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면 사례 물건을 지금 올바로 고친 것이지 정상화된 사례고 수정된 사례 값이지 대상보정 값이 아직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걸 뭐라 하면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비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근지역. 그러니까 사례를 어디서 인근지역 가져올 수도 있고 유사지역 가져올 수도 있죠. 만약에 인근지역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인근지역 사례를 가져온다면 지역 요인 비교 뺄 수 있습니다. 왜? 가격 형성 똑같으니까. 그래서 인근지역 사례를 가져오면 지역 요인 비교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지역 분석은 어쩝니까? 해줍니다. 이 안에 여기 들어있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정보정은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아까 공식을 가지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시점성 반드시 해야 될까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형성 요인이 안 달라졌다면. 그 다음에 인근지를 가져오면 이거 안 할 수도 있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두 번째 유사지역. 옆 동네 가져올 수도 있죠. 이럴 때 당연히 이거 해주고 둘 다 해줍니다. 그럼 뭐를 낼까요? 요거 두 개 잘 보세요. 요것만요. 대부분 인근지를 가져오면 지역용 비교는 해야 되지만 요거는 안 한다. 이렇게 나오기가 쉽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가져오면 지역 요인 비교는 같은 동네니까 가격 형성 요인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안 해도 되는데 요건 반드시 해야 돼요. 밑에는 둘 다 하니까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만 기억합시다. 인근 지역에서 가져오면은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역 분석은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인근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례를 가져오면은 세 개 다 뺄 수가 있어요. 자, 최근 나왔으니까 요거란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 인근 지역 요거 얘기했습니다. 정상적 사례 요거 얘기했어요. 딱 세 마디로. 최근에 인근 지역에서 공시가로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최근이니까 시간이 안 지나 상황이 안 바뀌었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니까 안 하고 인근 지역이 안 할 수도 있고 요거 안 할 수도 있고 대신에 개별용 분석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위치 유사성, 위치가 유사성이에요. 그러니까 위치 유사성이라는 말은 위치가 반드시 같으나 틀려라? 같으면 좋은데 비슷하면 돼요. 정확히 똑같은 자리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개별용 비교로 합니다. 여기는 물적 유사성. 그 다음에 여기는 보자면은 내 것하고 어쩌니까 10층, 5층이니까 좀 비교할 필요가 있겠죠. 물적 유사성도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데 제 거는 목조 건물이에요. 그럼 너무 틀리니까 또 안 될 수도 있죠. 일단은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이 말들 사실 쉬운 말은 아니죠. 그것도 생전집 처음 듣는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순서가 그 다음에 사정보장하고 시점에서 서로 순서를 바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죠. 항상 선, 지표, 후계체. 먼저 지역률, 개별은 나중에 하니까 언제든지. 말 되죠? 이 말도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들릴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사정보정이 무슨 말, 시점 수형, 지역률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상당히 이론 문제가 어려워져, 사실은요. 자, 그 얘기가 어디 가냐면은, 자, 봅시다. 거기 639페이지, 그래서 선택 요건은 선택 기준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선택 기준은 뭐? 요거. 전부 다. 선택 기준은.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되고, 보정 가능성 써야 되겠죠. 그래서 사정 보정 가능성 나왔죠. 그 말은, 사정 보정 가능성이라는 말은 사정을 고칠 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특별한 하자가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물론, 정상적인 살아겠다면은 정상에서 고르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사례를 어쩌니까 수없이 많이 제가 모아놨으면 그러면 그 중에서 어쩌니까 사례가 안 좋은 거 전부 다 빼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정상적 사례 하나 골라오면 되는데 그런 사례 현실에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다니까요. 그러면 정상적 사례가 없으니까 나 평가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면 안 되죠. 그때 비싼 녀석도 고르는데 어떤 비싼 녀석? 반드시 요 조건. 비싸다도 얼마만큼 틀린지 얼마 하자 있는지 그 하자 있는 정도를 보여줘야 어쩝니까? 고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자가 있다가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정가로 이게 더 중요하죠. 기왕이면 하자가 없는 사례가 좋겠죠. 근데 하자가 있어도 됩니다. 근데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자의 정도를 알고 있어야만 보정이 가능하잖아요. 하자가 없는 물건이 좋아요, 먼저. 그러니까 수많은 사례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다 빼내고 하자가 없는 거 딱 고르면 되는데 이런 사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정확히 똑같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럼 평가 못한다 아니죠. 약간 하자가 있고 약간 틀리고 크기가 정확히 같은 게 있을까요? 정확히 5년짜리 딱 5층짜리 딱 그 자리에 그 건물 있을까요? 없으니까. 그러면은 약간의 점이니까 요거 선택은 이 가능성만 있으면 되니까 조금 틀려도 하자가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거리가 지역이 틀려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얘기죠. 그걸 보정 가능성. 그래서 거기 사정보정 가능성에 지금 639페이지 거기 밑에 1번 기억본 보시면은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시장가치 결정하는 원칙이다. 그래서 아까 시장가치 적정가 이걸 가는 원칙이다. 그런데 현실은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잘 안 나오잖아요. 현실은 전부 다 시장 가격이죠. 현실은 요게만 요거는 없잖아요. 현실 시장에서 대부분 요거 아닐까요? 주고받은 금액이니까. 현실 시장에서 시장가치 제대로 나올까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나오면 무슨 평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나오니까 평가하는 거죠.
현실 시장에서는 출품계나 합리성, 거래 자연성, 정통성 이게 완벽히 갖춰진 상태에서 가치가 더 많을까요? 현실은 여기 없잖아요. 대부분 여기 좀 요거 아닌가요? 현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올바로 고치는 것은 뭐라고요? 이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기업번에 시장 가치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대상부동산이 비교되는 거래사는 정상적인 거래사적인 성립된 가격이거나 적어도 정상적인 거래된 사례면 좋은데 그런 사례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비정상적에서 좋아. 대신에 뭘 알려줘야 돼요? 얼마만큼 비정상인지, 얼마만큼 과다했는지, 얼마만큼 잘되든 잘못됐는지 이거는 보여주라는 뜻이죠. 그게 사정보정. 또 그 밑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점 수정 가능성. 이것도 만약 거래 시점을 모른대요. 언제 팔린지 몰라요. 그럼 고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못 고친다는 얘기죠. 시장이 달라졌다. 이것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거래 시점 몇 점이니까 2000년도인지 1900년도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고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말이 사정보정, 시점성, 지역용, 개별료는 하자가 없으면 좋아요. 하자가 없이 정확한 물건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장 가격이 정확 가치가 나오고 정확 기준시 일치하고 위치 정확하고 내용 똑같은 거 나오면 좋은데 그런 사례가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현실은요. 그런 사례가 매번 어쩌니까 시장가치 다 나오고 어쩌니까 매번 이렇게 다 나오고요. 그럼 평가할 필요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지금 평가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니어도 되는 대신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줘야 되겠죠. 이 고칠 근거까지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니까 반드시 고칠 수 있는 근거는 달라. 그러니까 시점수업 읽어보시면은 부동산 가치가 가격 형성에서 변동하기 때문에 수집된 사례 부동산이 거래된 시점과 대상분의 시점을 다른 경우에는 시점을 일시켜야 된다. 즉 팔릴 때 요 시점하고 요 시점이 어쩌니까 정확하게 딱 일치하면 어쩌니까 바꿔지지 않을까요? 어제 팔린 사례입니다. 그럼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갭이 적으면은 여기 할 가능성이 적어진 것은 맞죠. 그렇지만은 반드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적 갭이 없으면 없어져 좁으면 좁을수록 시장 상황이 덜 달라진 것은 맞잖아요. 갭이 많을수록 그만큼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거 맞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시간적 갭이 있으면 반드시 하고 갭이 없으면 안 한다 그 뜻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1분짜리였고 아까 1분짜리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5시 59분하고 6시 1분밖에 안 지났다니까. 그 1분도 좀이니까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므로 사례는 선택된 부동산은 시점 수행 가능한 부동산 이함으로써 시점 수행이 어렵다는 만일에 이걸 모르는데 언제지 이걸 모르는데요. 그러면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말이에요. 잘못 거래도 좋아. 시간이 멀어도 좋아. 대신 뭐는 알려줘. 얼마만큼 잘못됐는가. 얼마만큼 벌어졌고 무슨 일이 있는가. 그건 알려주라는 소리죠. 이게 어쩌니까 이 사정보다 이 매매 상황을 수행이 안 된대요. 얼마만큼 강압적이고 얼마만큼 싼지 비싼지 그걸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못 고치면 보장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말듯이. 그래서 아까 사례는 동일한 사례 또는 유사한 사례가 그래서 나온 거죠. 완벽히 같은 사례면 좋은데 같은 사례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으니까. 그래서 좀 달라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똑같은 얘기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고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자 고칩시다. 이걸 고치는 방법은 크게요. 항상 사례요. 사례 물건은 언제든 어쩝니까? 분모입니다. 왜 분모로 갈까요? 대상부동산이 왜 분자로 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비교 방식은 내 거다 비싼 것이 얼마에 팔렸으니까 내 것도 얼마쯤이니까 기준이 내 거요 사례입니까? 사례가 기준이잖아요. 내 거다 비싼 것이 100억이 팔렸으니까 그놈을 기준해서 내 것도 얼마쯤이니까 기준이 항상 분모로 가는 거 맞죠? 그잖아요. 사례 물건 여기 항상요.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는 항상 여기는 거래 시점이요. 여기는 기준 시점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사례 거래는 분모, 대상 가격은 대상 기준은 분자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은 항상 둘 다 처음에 기준은 얼마로 하자? 100으로 합시다. 전부 다 100이에요.
만약에 지수를 써주면 넣어주면 되고 모를 때는 100으로.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예요. 보정치가. 그러면서 대상이 잘못됐다, 기준시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만큼 더해주고 빼주고. 만일에 대상 물건이 사례보다 10% 고가다. 그럼 더하기 10. 이번 39번 문제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더해주고 빼주고. 20% 올랐다. 20% 저가다. 그 말 써놨죠, 가운데요. 그걸 곱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만일에 밑에 분모가 사례가 잘못됐습니다. 이럴 때는 베타만큼 어찌합니까? 더해주고 빼주고 이렇게요. 그래서 고가일 때 전부 다 더해주는 거예요. 고가 우세. 그러니까 대상 물건이 우세하다. 그럼 분자에 더해주는 거예요. 대상이 개별적에서 10%가 우세하대요. 그러면 100분의 110이 돼요. 10 더해주니까. 만약에 마이너스는요. 여기는 저가란 말이죠. 또는 열세. 또는 어쩌니까 열등. 만약에 사례부동산에 있는 지역이 5%가 열세야 돼요. 그러면 100에서 5% 빼주는 거예요. 그럼 95분의 10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정치를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지금 물어봤단 문제. 그러니까 항상 사례하고 거래는 분모로 가고 대상 가격은 분자로 갑니다. 요것만 혼동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대상이 잘못됐으면 분자를 더하기 빼기. 사례가 잘못된 사례를 더하기 빼기. 그 사례 연습이 바로 다음 페이지 어쩌니까 뒤에 보시면은 오른쪽 박스에다 사례 쭉 써놨죠. 다 그 말입니다. 지금요. 오른쪽 사례가. 지금 640 보시면은 사정보정 또 읽어봅니다. 사정보정은 거기 니은보 보시면 매매 상황, 매매 조건에 대한 수액이다. 뭐 써놨습니까? 요거네요. 매매 상황, 거래 상황이 잘못 올바로 고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 방법은 밑에 보면 사례 대상, 사례가 분모라고 대상이 분자로 갔죠. 자, 오른쪽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 박스에 사례 1번부터 사례 토지가 매입자 강매로 그 다음에 5% 고가. 뭐가 고가요? 사례가 고가. 그럼 분모에 더하기 몇 프로요? 5%. 105분의 100. 그 수식 나온 거 있죠? 그러니까 사례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항상 뭐대로? 분모. 대상이 어쩌고 나오면 분자. 둘 다 나오면 둘 다. 고가는 더하기, 저가는 빼기.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례값을 이걸 전부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보도 곱해주고 다 곱해주면 돼, 이제. 고칠 때 이렇게 하시다는 얘기. 그러니까 39번 문제 요거 냈다니까요. 8천만 원 됐다. 얼마다? 1억이다. 주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 읽어보시면 뭐 어째서 20%가 뭐 고가는 저가는 그걸 써졌을 거니까 그걸 그대로 좀 더 고백하는 거죠. 고백해서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이번은 거기 643페이지 박스 얘기입니다. 사례 토지가 대상 토지보다 지역적으로 10% 우세. 사례가 우세래요. 사례가 대상보다 주어만 찾으면 되겠죠. 사례가 우세니까 분모 더하기 몇 프로요? 10% 더하기 10. 그럼 110분의 100이죠. 또 세 번째, 대상 토지가 이번엔 대상이니까 분자네요. 사례보다 몇 프로? 15% 열세 빼기 15, 100분의 85. 된 거죠? 이게 사실 비교 전부의 사실이요. 그러니까 비교방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지금 요거죠. 요게 전부 다 골자. 다 요겁니다. 여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정보정이 무슨 말? 시점성, 지역요인, 요것만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하자니까. 그래서 전부 다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얼마씩 곱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항상 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만약에 공시가로 나왔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장상 변동이 없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임근제가 있다 안 할 수도 있겠죠. 반드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엊그제 모의고사 줘보실래요? 혹시 문제집 가지고 계세요? 어제 봤던 거. 어, 39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거래 사례는 인근 지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벌써 뭘 전체를 깔고 얘기합니까?
지역 분석, 지역률 비교 하지 마세요. 인근지역 벌써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하지 마세요. 지금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벌써 말 자체가. 아까 인근지 나오면 안 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입동으로 동일 면적의 매도인의 정보부전에서 보자면은 거래 사례는 매도인 정보부 정상보다 20% 싸게 100분의 80이구만요. 일단은 여기 어쩝니까? 100분의 80. 싸게 했으니까 거래 사례는 어때요? 사례 자료가.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얼마입니까? 사례값은 8천만 원. 그러니까 사례 가격이요. 이놈보다 고박이요. 그 다음에 사정보정치 고배주고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 고배주고 지역요인 이거 고배주고 그 다음에 개별요인 다 고배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례값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8천만 원 나왔습니다. 일단 처음에. 그 다음 맨 먼저 사례 자료는 인근지 수입도구로 써서 동일 면적이면 매도인의 그 다음에 정보부전에서 정상시가 대비 20% 저가. 그죠? 20%가 싸게 됐으니까. 그럼 여기 어쩝니까? 사정보전 지금 얼마라는 소리죠? 100분의 80. 그죠? 곱하기. 두 번째 시점수정 또 봅시다. 보면은, 그런데, 보자면, 거래 시점에 기준시점까지 집값이 몇 프로? 20%. 그럼 100분의 20 올라가네요. 여기가 100이고 120이죠. 지금 기준시점 여기니까, 기준시점 20% 비싸졌다고 나왔잖아요. 아이고, 그렇죠. 여기 80분의 100이죠. 그래서 생각하셨구나. 사례가 싸다 말 나왔으니까. 사례가 싸게 된다고 썼으니까. 그 다음에, 봅시다. 거기 맨 처음에 거래 사례가 지금 정상시가 20% 싸게 됐으니까 거래 사례니까 사례가 분모니까 분모 20%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80분의 100 항상 둘 다 100분의 100이었으니까 사례가 잘못된 사례 마이너스 20 해주니까 저가 열세니까 빼주면 되겠죠. 80분의 100. 그 다음에 또 시가변동률은 20% 상승 그럼 100분의 120 20%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은 사례부동산보다도 볼까요? 그다음 대상부동산의 개별 요인은 그럼 대상부동산에서 주어가 되네요. 사례보다도 몇 프로요? 10%가 지금 그죠? 우세하다. 그럼 대상이 10% 우세하니까 곱하기요. 100분의 110이죠. 100분의 110. 이거 곱해주는 거. 한번 곱해보면서 얼마 나오는가 이제. 이거 곱셈 문제였습니다. 그래 얼마 나올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교 방식 요 네 가지만 잘합시다. 요 네 가지만. 사정보정, 시점성, 지역. 문제는 쉽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치다 얼마씩 다 주겠죠. 다 곱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 작년 나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은요. 여기에 똑같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요 말 내용이 나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을 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노란색 많이 쓴 경우 봤습니까? 어쩌다 한 번 써요. 여기 와서만. 이렇게 노란색 많이 쓴 게 거의 없습니다. 요거 정확히 아시자는 얘기. 이번엔 여기까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맨 앞으로 가는데 좀 더 줄여서 좀 빨리빨리 할 거니까. 그럼 다음 주에는 앞에 총론 파트 전부 다 할 예정인데 집에서 읽어오시면 좋을까요? 그냥 오시면 좋을까요? 이제부터 같이 따라갑시다. 읽어오실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